정말 북한 정권이 아니면 이 한국까지 탈북자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찾아오는 탈북민들의 실상을 그린 다큐 영화 영국 아카데미까지 갔습니다. 과거엔 배고팠다. 지금은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는 여기다. 북한은 지옥이다. 탈북을 하는 그 아이들을 구출해 오는데 북한은 납치라고 합니다. 납치. 네. 오늘의 전문가는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또 한국의 정착을 돕고 계신 김성은 목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지난 24년간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국내에 정착한 일을 돕기도 하면서 다큐멘터리로 통해서 탈북민들의 인권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비욘드 유토피아가 최근에 전 세계의 탈북민의 인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 were captured in a huge virtual prison. Fined North Korean refugees, torture, and a range of harsh punishments. 내가 북한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상백에서 지금 사람이 가서 지금 나왔는데요. 빨리 여기 위험한 버스 뒤로 가. 뒤로. 살아있대요. 제가 어떻게든 제가 어미가 돼가지고 저희 아들 꼭 살릴 거고요. 정말 북한 정권이 아니면 이 한국까지 탈북자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네. 전 세계적으로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 유명한 영화제인데 그 선댄스 독립 영화를 다루는 영화제 관객상 작년에 받았고 또 뭐 영국 아카데미에서 거기 최종 다큐멘터리로 최종 후보로 오르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 많이 주목 지금 주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네요.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영화네요. 그리고 오늘따라 유난히 소연 씨 표정이 되게 좋아요. 아는 사람 낳아서 내 편이 생겼어. 같은 편? 생명의 은인이신가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뭔가 두 분의 어떤 긴밀한 인연이 있어서 저런 표정이 나오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특히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한다면서요, 소연 씨 엄청 바빠지셨다고요. 네, 사실 저도 그 영화의 그 한 개인의 이야기로 출연을 했다가 북한의 그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또 이러한 자유를 찾아오는 탈북민들의 실상을 그린 영화 다큐 영화라고 하면서 영국 아카데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탈북민 제 인생에 정말 있을까 말까한 네, 그러한 아카데미 시상식에 제가 목사님과 함께 네, 한복 입고 어땠어요? 네, 그렇게 갔는데 끝난 다음에 저희가 또 저는 제 개인 아들 이야기 때문에 대사관 앞에 가서 북한 인권 실상 알린 집회도 하고 참 바쁜 시간 보냈습니다. 네. 같이 집회. 네. 그 모습이군요. 네. 오늘 저희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은 바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토피아는 바로 북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유토피아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남겨준 그런 영화입니다. 북한 당국의 세뇌 속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으로 오는 과정 또한 이렇게 험난한지 몰랐습니다.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그럼에도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역시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제가 2000년도에 중국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두만강에서 북한의 산하를 바라봤는데 정말 그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첼로 좋아하는 노래가 돌아가신 아버지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었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노젓는 뱃사공도 없었고요. 없었어요. 그리고 두만강 푸른 물도 아니고 무상광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뭐 새카만 물에 북한 산하를 보러보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제 그 어렸을 때 들어온 상상들이 모두 깨져버렸고요. 그리고 막 고아들이 그 두만강을 넘어와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조그만 어른들도 넘어오다가 그 강의 시체로 발견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넘어왔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같은 민족끼리 좀 가자.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 목사님이 도와주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탈북의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배고픔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텐데 지금도 목사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사실 지금도 지금이지만 저희한테 구출해달라 한 게 코로나 기간에만 한 20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진짜 많네요. 근데 저가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전 세계에 나가고 나서 너무 가슴 아픈 게 지금은 수백 명이 더 살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초창기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거의 그냥 배고파서 온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거 없고요. 배고파서 단지. 근데 한 10년 전부터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배고픈 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한 번은 제가 탈출시킨 그 자매 한 분이 북한의 판사 딸이었어요. 우와. 그래서 오히려 거기 북한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 탈북 자금을 다 대줄 정도로 그런데 괜히 거부지 않겠네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왜 탈북했니? 그랬더니 북한에서 그 MP3가 없으면 왕따고 자기네들끼리 뭐 천국의 계단 봤냐? 그러면 그 어저께 이거 했잖아. 그러면은 다른 애들 그게 뭔데? 그러면 너는 왕따. 오히려 왕따예요? 네, 모서리 매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북한에 유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제가 느낀 게 북한의 그 남한 방송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뭐 12년 감옥 보내고 학생들 이러듯이 북한이 이 한류 문화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엔 배고팠다. 지금은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실제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도 한국으로 넘어오고 싶어하는 이른바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 통계 조사 결과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에스라 박사님, 통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처음에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의 이 주요 이 탈북의 동기는 이른바 생계형이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한. 최근에는 이른바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주형. 이주요. 네, 이주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수료생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했다라는 응답은 2001년 이전에는 66.7%였거든요. 근데 2002년에서 2005년 사이는 57.9%,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오신 분들은 47.3%,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오신 분들은 40.1%, 14년부터 16년 사이에는 12.1%로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반면에 자유를 동경해서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탈북 동기로 답변한 비율은 반대로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33.3%였는데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오신 분들은 42.1%,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52.8%, 2010년에서 2013년에는 59.8%, 또 14년에서 16년 사이에는 87.8%로 급격히 상승을 했거든요. 경제 문제로 인한 탈북도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진짜 이제 가족과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러한 이제 탈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 이제 김정은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이것 때문에 탈출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 비욘드 유토피아네요. 사실 그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 저희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라고 배웠어요. 그 노래를 불렀고 세상에 가장 지상낙원이 북한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토피아라고 했는데 사실 북한에 살 땐 정말 몰랐어요. 근데 탈출해서 실제 한국 생활 해보니까 유토피아는 여기다. 북한은 지옥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체험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탈북 이유가 과거의 배고픔에서 이제는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바뀌었다. 에스라 박사가 이주형으로 변화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기로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감시를 피해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탈북 루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한 탈북 루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배에서 배로 갈아타는 맞아요. 동해상에서 이제 밀양선을 아, 이제 한국으로 가는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네, 밀양선에. 목사님. 정말 열악하군요. 서해 지금. 예. 딱 보기에도 파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네. 예. 아슬아슬한데. 어머. 정말 여기서 이제 잠깐 잘못해서 떨어지는 순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 또 나이 어린 드신 나이 여성인가요? 네. 여성이에요. 근데 저러다가 사고도 종종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적으로 연결시키는 네. 장치는 없고 그냥 뛰어넘으면 파도가 그 폭풍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끼리 묶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래서- 저쪽이 목선이고 이쪽이 철선이기 때문에 아, 잘못 부딪히면 예, 잘못 부딪히면 오히려 탈북자들을 돕던 배가 파괴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린아이인 것 같은데요. 아 북한 아이. 비욘드 유토피아에 나오는 가족입니다. 아. 어린애가. 네. 아, 어린. 그 두 가족 중에 네. 여기 한 가족이구나. 네. 아유, 저렇게나 고생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이 비욘드 유토피아도 너무 어려웠던 게 뭐 다른 것도 똑같지만 사실은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것은 탈북민도 힘들겠지만 저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은 두 배로 힘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넘어가는데 1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탈북민들과 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같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이 일을 진행하려면 다른 나라로 가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출입국 예, 그쵸. 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그 산 넘어갔다가 탈북자는 어차피 여권도 없고 가야기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는 다시 그 길을 돌아와서 정상적인 코스로 또 출입국을 가야 되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밀림 지역을 통과하시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제 길이 없는 곳으로 막 걸어가시는데 목사님께서 네.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밀림이 어디로 가면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좀 길을 좀 이렇게 익숙해지거나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밀림이라는 곳이요. 제가 그 탈출을 시키고 보름 있다 가도 그 길을 몰라요. 아, 하긴. 왜 그러냐면 네. 그 정글은 비만 한 번 왔다면 아, 그 정글 칼로 막 그 풀을 헤치고 나무를 자르고 갔는데도 가보면은 뭘로 봐요? 숲이 우거져요. 몰라보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밤에 갈 때 이렇게 나이트를 켜고 가니까 야 위험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꼭대기에 그 군대들이 그 철책을 치고 이렇게 밑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 불빛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정글이 막 그 우거지고 숲이 우거져서 위에서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후레쉬를 하늘 쪽으로만 올리지 말고 바닥에 그러고면 못 보는 거죠. 사실 그 목사님께서 그 하신 영상이랑 말씀하신 중에 밀양 그 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저는 탈북 루트가 배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 거의 90%는 정글을 통해서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 이런 정글을 통해서 네. 마지막에 태국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는 브로커가 그때 위조 여권까지 만들어서 근데 사실 일반 탈북민보다 비용은 훨씬 서너 배가 더 비쌌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위조 여권 만들었다. 아.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여권 안에 제 사진 한 장도 안 들어가 있고 어느 그냥 정말 길에서 주워온 것 같은 다른 사람의 여권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배를 딱 타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누군가 와서 배를 검사하면 나는 동선을 딱 받았습니다. 2m, 3m, 한 5m만 뛰면 바다로 들어가네. 네, 그냥 바다로 나는 무작정 뛰어들 거다. 미리 보셨구나. 네, 미리 딱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탈북 루트들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실패도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사를 가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가족분들은 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수술도 많이 하셨고 북한의 암살 위협도 당하셨다고 해요. 동남아는 또 밀림이 엄청나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한 3번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탈북민 그 꽃제비를 데려오다가 또 밀림에서 떨어져서 제가 이제 쓸개를 척출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허리 수술도 3번 하고 쓸개도 빼고 이러니까 고생했겠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게 감사였고 자부심이었어요. 와. 그런 속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누군가를 살리고 꽃제비를 북한에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소연 씨 알다시피 북한의 어느 고아원 타가서 가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토피아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라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먹고 살려고 그 탈북을 하는 그 아이들을 구출해 오는데 거기에서는 저는 구출이라고 하고 북한은 납치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납치범으로 만들어버렸군요. 그래서 고아 납치지. 저가 사실은 두 차례 북한에서 암살하겠다는 일이 있었어요. 암살 계획까지. 한 번은 우리 국가기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심각하다. 위협 수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해맑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가족분들도 이렇게 탈북하는 것에 일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탈북자들을 어머니도 돕겠다고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감옥에 가셨어요. 어머니가요? 네. 그런 와중에 네. 그래도 저희 여동생은 또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탈북 구출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참 많은 돈을 대줬어요. 근데 동생이 또 밝혀져 갖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남동생은 연길대학 다니다가 탈북자들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방돼서 한국에 오고 또 여동생 아들은 북경대학 다녔는데 탈북자들 또 운전을 하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일을 했거든요. 다 그쪽에서. 네. 그래서 또 한국에 오고. 그러니까 제가 가족한테 어떤 힘든 일을 시킨 건데 그래도 우리 가족은 지금 전부 다 고맙다 기쁘다 해요. 목사님 가족분들까지 이렇게 고생하셨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 와중에 이렇게 사진과 영상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 더 힘들 것 같아요. 다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모습을 그래서 북한 내부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일입니다. 네. 자,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중단됐던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일 것 같은데 북한 국경이 폐쇄되면서 북한도 아예 주민들이 현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께 도와달라는 요청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더 간절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기간 동안에도 중국에 이미 탈출해서 있었던 우리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NGO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5만 명 정도는 아직도 중국에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탈출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탈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나오면 그렇게 중국 오래 안 머무르고 바로 한국 오면 되는데 왜 오랫동안 중국에 머무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고 탈북민을 얘기하는 것은 탈북민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팔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게 아니라 팔려오고 팔려와요. 그들이 처참한 중국에서 생활이 시작되는 거고요. 또 중국에 넘어온다고 해도 중국에는 안면 인식 기계. 그래서 어디 가나 스캔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 사람 딱 찍히게 되고 또 국경 같은데 이런 버스 이 정류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럼 반강제적으로 중국에 머무른 북한 주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렇다면 중국에서 오래 지냈던 분들인가요? 많이 된 사람은 24년 된 사람도 있었고요. 4년 전 코로나 직전에 중국으로 팔려왔다가 구출된 자매들도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중국에 팔려갔던 그 자매들이 이 친구는 뭣도 모르고 그저 중국에 가면 너희 가족을 도울 수 있다 이 얘기만 듣고 넘어왔다가 애를 낳아주고
이제 중국이 자꾸 검문하고 그 탈북자를 그 데리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옥죄이다 보니까 이 남편 애만 딱 낳고 넌 나가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 들어가서 그 자매를 구출해 왔는데요. 또 기억에 남는 친구는 북한의 고아였는데 고아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중국에 가면은 입양을 해준다고 할아버지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참 좋은 할아버지다. 밥을 실컷 먹여주고 이래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14살 때 그 할아버지 68이었는데 그게 그날 신방이었던 거예요. 쌀거먹는 강제로 네. 결혼하게 된 속아서. 이거 지옥이네. 근데 그 친구를 데려올 때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아,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간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인권 유린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 박사님, 실태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북한 인권백서에 보면은요, 북한 여성 중에는 이 중국으로 좀 생계를 위해서 건너갔다가 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중국 남성과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뭐냐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또 인신매매 당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제 결혼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 인신매매가 굉장히 무서운 게 예를 들면은 이 2015년에 중국으로 이 인신매매를 당한 북한 이탈주민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할 때마다 이 자기의 아내인 이 북한 이탈주민 여성이 도망갈까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간다는 거예요. 집 밖을 못 나가게끔. 노예도 아니고. 예. 남편이 어딘가를 데려가 주지 않는 이상, 남편이 외출을 뭐 어떻게 해서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자유롭게 아무것도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탈북을 하면 중국까지 그 왔다고 해서 그 공포나 두려움, 그다음에 탈북이 성공했다라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저희가 잡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공안기관에 잡혀서 북송이 됐을 때에는 한국에 대한 소리가 요만큼만 나와도 아예 못 나오는 수용소 가든가 아니면 거기에 가서 또 감옥 생활, 교화 생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 여성들이 나와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이러한 범죄 피해에 이렇게 노출이 돼도 권리 같은 것을 주장을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소연 씨 말이 맞는 게 중국 공안에 잡혀서 구금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지난해 10월 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구금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무려 600여 명을 맞아요.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네.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5개의 구금시설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근데 저희 식구들 중에 소연 씨도 사실 2번의 시도 끝에 한국으로 무사히 넘어오셨잖아요. 처음에는 강제 북송이 됐었다고. 사실 저도 정말 배고파서 탈북했거든요. 네, 그냥 밖에만 나가면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번다. 이런 브로커들한테 그냥 깜짝 사고가지고 중국까지 오니까 뭐 역시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하니까 저를 공안기관에 이렇게 넘겨버려서 북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송돼서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탈북민들이 잡혀오더라고요. 많이 잡혀오고 중국에 가서 2년, 3년씩 팔려가서 애를 낳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처음에 한 4일, 5일 동안을 잠을 안 재웁니다. 그냥 이렇게 종이 하나 딱 갖다 주고 볼펜 갖다 주고 중국 가서 출발해서부터 뭐 했는지 적어라. 근데 씁니다 해서 니자 하나만 빠져도 때리고 고문하고 하는데 그때 죄인이니까 저희는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 무릎 정강이를 발로 딱 차요. 그럼 진짜 뼈가 막 부서지는 것 같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다가 지들이 손바닥이 아프면 신발을 벗어서 구두발로 때리고 그러다가 기절하고 있으면 어느새 와서 물이 끼얹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4, 5일을 안 재우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예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다 예스. 그래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다 그래 맞습니다. 그것도 맞다. 근데 딱 요구하는 게 하나입니다. 한국 가려고 했느냐?
한국 사람 만났느냐, 기독교 접했느냐,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참 교화소 조사를 받고 단련돼 가니까 꼬리 없는 짐승이다. 발바닥이 보이지 않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라. 그런 과정을 마치고 제가 2차 탈북을 또 했죠. 그 소연 씨처럼 강제 북송된 이후에 얼마나 큰 고통이 뒤따르는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소연 씨 아드님이 강제 북송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비욘드 유토피아에서 17살 된 아들을 한국에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정말 딱 한 번 아들하고 통화했더니 한국에 와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북한에서 대학도 못 갔는데 꼭 대학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드렸는데 그 와중에 돈을 따로 요구하는 브로커가 중간에 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돈을 요구하니까 저는 따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만하셔라. 그랬더니 신고해서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됐어요. 네. 사실 제 옆에 못 왔고 아마 제가 엄마가 한국에 있어서 그것도 있었고 아마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정말 모질게 고문 받았다 하더라고요. 뼈가 다 부서지고 발다리도 부러지고 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어느 날 그냥 사라졌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개천에 14호 수용소에 가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차라리 저는 희망이라면 그냥 교화소나 단련대 가서 형이라도 마치고 나올 수 있는 데면 제가 마음이 조금 덜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영화에 출연할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득이 될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조용히 있어야 되나라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께서 옆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알려서 북한 정권에 김정은 정권에 아들을 위해서 용감히 그 활동하는 엄마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래도 죽지 않고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참여도 했고. 예. 엄마의 마음이 아드님께 잘 전달이 됐을 거고 저도 그리고 저희 모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소연 씨 아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 아들처럼이나 탈북했으면 난민인데 난민 취급을 받아야지. 그럼 국제적으로 이 난민 보호법도 있는데 그런 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그냥 없던 것처럼 뭐 생각했나 봐요.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난민은 보호받게 되어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이 중국도 1982년에 이 난민 협약이랑 그다음에 난민 의정서라는 것에 가입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난민은 이 추방하거나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 협약서와 이 의정서에 가입을 한 나라는 그럴 의무가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난민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다. 불법 월경자다.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자기들의 나라인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 월경자 이렇게 분리시키면 그럼 강제 북송 합당한 거예요? 이 불법 월경자라 그래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서는 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나라로 강제 송환이 됐을 경우에 고문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확실하다라고 인식이 될 경우에는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난민이나 인도적 난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입장이고요. 최근에 유엔에서 강제 북송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올해 초에 1월이었는데요. 유엔에서 보편적 인권 침해 정례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에서 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과 함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이. 예,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중국의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또 국제적 인권 교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우리는 뭐 크게 뭐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표도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의 대표가 이 중국의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잘하고 있다. 같은 편이니까. 같은 뭐 사상이기도 하고 원래 북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룩하고 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뻔뻔하다. 예, 중국과 북한 모두 북한 이탈 주민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말 골칫거리거든요. 사실 우리 영국 그 북한 대사관 앞에서 그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북한은 또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중국도 공산국가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자기네들한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눈치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북한에 보내버리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그 7월 1일 날 반간첩법이라는 걸 발효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현지에서 브로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적발이 되면 벌금형에 처한다든지 뭐 두세 번 잡히면 뭐 한 3년 정도 아니면 또 중국은 또 관시 문화가 많아서 3년이라고 해도 돈을 좀 주면 또 빨리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반간첩법은 말 그대로 간첩이기 때문에 예, 이건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처음에 잡혀도 뭐 13년 뭐 이러니까 탈북자분들이 이제 탈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강제 북송의 고초를 겪고 브로커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돈은 더 많이 들어도 우리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정착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동안 인솔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 여기에서 이제 적응하는 저희 사람들을 제가 구출했던 사람들을 보면 사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정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비욘드 유토피아에서 할머니, 젊은 부부, 아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할머니가 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우리 남쪽으로 가면은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고문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어리신 장군님을 놓고 이렇게 우리가 가도 돼? 막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왜 이분은 이렇게 못 믿을까?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너무 많이 세뇌가 돼 있었고요. 우선 우리나라가 이 저기 발전해야 되겠다는 거 느낍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정말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머리 나쁜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게 아주 몸에 배서 오는 과정마다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단 요만큼도 원망이나 비난을 안 해요. 근데 정말 한국에 딱 도착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딱 다가오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실상을 전 세계는 물론 북한에서도 하루빨리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정말 탈북민을 돕는다는 게 그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데 요즘 이렇게 활발하게 민간 부분 또 정부 부분 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조차도 이번에 탈북민 그 날을 제정하라 이런 걸 보면서 곧 관심이 결국은 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쁩니다. 네. 아유, 정말 존경스러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관심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